반도체는 계속 테마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계속 성장의 드라이버가 있고 혁신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영향력이나 그런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래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또 이 메모리 쪽에서는 여전히 구축하고 있으니까. 근데 배터리는 조금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프로덕트 모멘텀, 경영 성과, 펀드멘탈한 것도 좋지만 주주 친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획기적으로 주주 친화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보통주는 배당 수익률이 지금 한 5%, 우선주는 한 8% 나옵니다. 8% 나오고 주가는 7%만 오르면 1년에 15%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전, 1년 전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지금도 현대차 우선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부터 한번 점검을 하고 갈게요. 현재 한국, 미국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9월 첫째 주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이죠. 뭐 오늘 또 학교도 마침 개학을 했어요. 근데 그렇네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 한 달 있다가 네.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그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방학 때 주로 샌프란시스코 가서 시간을 좀 보내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 경제 돌아가는 것도 알고 빅테크 거기 이제 현지 엔지니어들, 과학자분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제가 느낀 것은 미국 경기가 상당히 괜찮다. 물론 이제 경기 침체 리스크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국내에도 있고 월가에도 있지만 제가 현지에서 느끼는 것은 왜냐하면 이 경기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몸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다니는 길을 보면 교통량이 많고 상점을 가도 쇼핑하러 온 사람이 많고 물론 약간 중저가 아니면 확실히 비즈니스 모델이 독특한 데들, 그러니까 뭐 월마트나 커스트코, 아니면 뭐 TJ 맥스, 아니면 트레이더조,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진짜 손님들이 많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이제 다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도 힘들지만 중산층도 되게 허리를 쫄라매는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물가 관련돼서는 미국인들이 지금 적응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우리가 실제 지금 반대편이니까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의 많은 지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은 하드 랜딩 경기 침체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 랜딩이 가능성은 있는지라 경기 침체 공포감 여전히 남아있는데 뭐 경기 침체나 경쟁이 올 수 있는 징조나 뭐 신호 같은 것도 그런 건 있나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중요하죠. 그런데 미국 기업들이 계속 이익을 꾸준히 많이 내요. 그러니까 2분기 때도 기업이익이 한 11% 증가했고, 우리 이제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를 봐도 올해 하반기 내년에 두 자릿수 이익을 내고. 근데 과거랑 틀린 것은 옛날에 이제 이익이 좀 좋고 그러면 기업들이 그 고용을 갑자기 많이 늘리고 일단 사람 많이 뽑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되게 신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구경제 그 전통산업은 조금 타이트하게 경영을 하고 오히려 빅테크들은 2022년에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2022년에 어렵고 최근에 회복이 되는데 인원을 안 늘렸어요. 2년 동안. 그러다가 이번 하반기부터 메타가 한 5천 명 지금 충원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다시 인원을 채용한다 그러고 그래서 산업마다 명암이 좀 틀리지만 고용시장도 은근히 괜찮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은 이제 둔화가 되고 보너스 많이 받던 것도 좀 줄어들고 하지만 이게 실업률이 급등할 가능성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경제는 한 3분의 2가 소비잖아요. 근데 이제 소비에서 부의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는 이제 가계를 보면 한 70%가 부동산 들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금융자산이 더 많고 그 중에 이제 401k나 이제 강제저축 이런 방식으로 미국의 블루칩들을 미국 그 중산층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 조정을 잠깐 받았던 미국 주가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거래는 많지 않지만 조금씩 회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유 주식도 계속 많이 올랐고 집값도 올라서 그러니까 feel good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나의 소득으로 잡히진 않지만 나의 그 자산으로 잡혀 있는 금융자산하고 집값이 올라가면서 좀 부자가 됐다는 느낌. 그러면서 소비를 줄이지는 않고 유지하는 아니면 그다음에 또 일부 집값이 많이 올랐거나 보유 주식이 많이 오른 사람들 또 소비를 내구제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근로시장 측면도 그렇고
부의 효과, 자산 시장도 그렇고 우리가 경기 침체를 굳이 이렇게 고민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 이제 얼마 전에 오셨는데 이제 9월인데 9월에 기준금리 인하 거의 확실시 됐잖아요. 파월이 멘트도 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어느 정도 내리고 내린 후에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금리 얘기를 많이 하고 금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기업 이익의 증가율, 그 다음에 금리가 두 가지 변수고 뭐 이제 다른 거버넌스나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올해 하반기랑 내년에 주식시장, 미국 시장을 놓고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보다는 기업 이익의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중순에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올해 연말까지 9월 포함해서 2차례 내지 3차례 인하를 할 텐데 50bp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장, 그러니까 경기가 확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연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텐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이니까 25bp로 2차례나 3차례인데 그게 2차례건 3차례건 증시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추가적으로 한 1% 정도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미국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옵션 선택권도 있어서 경기는 괜찮을 것 같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에 관심은 두되 너무 거기에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낮추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금리를 많이 낮춘다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연준에서 낮춘다고 사람들이. 그리고 또 금리를 덜 낮추거나 천천히 낮추는 거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웬만큼 순항을 하니까 천천히 낮추는 거니까 우리가 금리는 아이가 이번에 이제 변곡점을 지나서 꾸준히 내려올 테니까 너무 거기에 몰두하기보다는 시장 전체, 그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산업의 펀더멘털과 이익의 증가율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리 인하 시기에 투자 방법은 좀 달라져야 될까? 흔히 소비재,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가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불리기도 하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대형주, 빅테크보다는 소형주들이 혜택을 입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빅테크들은 빚이 없습니다. 다 순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금리가 내려간다고 더 좋아질 건 없는데 중소형주들이 실제 재무 상태가 대기업보다는 좋지 않고 빚이 있으니까 실제 최근에 보면 그래서 미국의 러셀 그 중소형 지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크게 보면 제 생각에는 금리를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지지해주는 요소로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급격하게 바꿀 필요는 없다. 특히 당분간 계속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빅테크 대형주들이 퀄리티,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성도 뛰어나고 이익 증가율도 시장보다 당분간 올해 내년에 계속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크게 많이 건드릴 필요는 없지만 다만 최근에 보면 시장의 모습이 빅테크 중심에서 조금 온기가 따뜻하게 이제 옆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금융주가 최근에 좀 아웃퍼폼을 금년 들어서 했고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또 금리를 내리면 뭐 산업재 뭐 이런 것들 종목이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빅테크를 중심으로 들고 가지만 뭐 금융주 그다음에 금융주는 또 배당이 괜찮아요. 한 3~4%씩 보통 배당을 주니까 헬스케어 뭐 관련주 이런 것들을 하여간 우리가 조금 보완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금융주 얘기해 주셔서 밸류 선봉적인 금융주 실적 호조에 주주 한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되게 좋은 편인데 은행주는 9월 밸류업 지수 출시, 10월 은행들의 밸류업 본공시 등에 따른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4분기 은행주, 금융주들 좀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 아마 6개월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 밸류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은행주들이 괜찮다. 왜냐하면 은행주들은 그러니까 국내 은행주들은 그렇게 리스크가 많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의 레버리지가 그 은행들도 실제 레버리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리고 배당을 그 당시에 이미 꽤 많이 주고 있었어요. 5% 이상 배당 수익률을 주고 최근에 이제 밸류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없으니까 밸류업에 대해서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어프로치를 하다 보니까
신한지주, 우리금융, 메리츠금융 뭐 이런 데들이 저희 이제 거버넌스 포럼에서 대형사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 학점을 매깁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을 뺀 나머지 금융지주회사는 밸류업에 대해서 다 A 학점을 줬어요. 그래서 되게 주주 친화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배당,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한 주주 환원이 상당히 꾸준히, 그러니까 지금 메리츠금융이 작년에 순이익의 50%까지 주주 환원을 했어요.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벤치마크가 되고 그동안은 이제 감독원 같은 데서 너무 그 주주 환원을 많이 하면 니네 자본 여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간섭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감독 당국이 50%까지는 국내 은행들이 주주 환원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래서 간섭을 좀 덜 합니다. 그래서 올해 다 50%로 가지는 않겠지만 2, 3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이 50% 주주 환원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뭐 개런티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돈을 벌고 그다음에 이익이 조금씩 늘어나면 추가로 벌어서 실제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1년에 배당하고 주가 상승을 통해서 10% 벌면 대단히 성공한 겁니다. 한국은 평균 5%밖에 안 나와요. 7년 그렇게 하면 2배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7년 동안 10%씩 늘어나면 이제 복리로 하면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배당에서 먼저 먹고 들어가니까 금융주들 여전히 상당히 매력이 있고 여기서부터 배당도 받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PBR이 뭐 0.3, 0.4인 게 0.5, 0.6이 됐거든요. 여기서부터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어서 주가 상승도 계속되고 배당도 받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좋은 전략 같아요. 그래서 뭐 6개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헬스케어 얘기해서 이거 미국 쪽 여쭤보는 건데 국민연금이나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 글로벌 재학생 1:1 비중을 이제 적극적으로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비만약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일 텐데 비만 이슈는 뭐 이제 뉴스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이런 거 관련된 투자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까 뭐 1:1 같은데 시가총액이 한 8천억 달러 돼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한 거의 2배 정도 될 때로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빅파마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제 그런 회사였고 이제 비만 치료제를 노보노르디스크랑 같이 양대 산맥으로 지금 이끌어 가는데 제 생각에는 뭐 대단히 훌륭한 회사고 이 비만, 당뇨 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빼는 약이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이제 뇌에서 시그널이 와서 내가 먹고 싶은 욕구를 이제 억제하는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참 인간이 그 욕구를 억제하는 게 얼마나 힘들기에 그런 약이 나와야 되는 것인가. 근데 이제 월가에서 그 얼마만큼 시장이 크냐 그런 전망이 있는데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실제 이것의 긍정적인 효과가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또 긍정적인 부수적인 효과도 지금 많다 그래서 약의 그 적용 범위가 이제 아직은 의료보험이 대부분 안 됩니다. 이제 의료보험이 결국 돼서 그 미국에 이제 보면 한 30~40%가 보통 비만 아니에요. 미국에 이제 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국은 특히 고도 비만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중부지방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동부 서부는 이제 자기 몸매 관리를 많이 하는데 달라요. 동네마다. 중부 같은 데 가면 아침부터 맥도날드 가서 이제 튀긴 음식 먹고 그러는 왜 사람들이 지역마다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부 서부는 전문직이 많으니까 나의 몸의 관리를 나의 밸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중부 같은 데 남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덜 민감하니까 내가 이제 그 느끼는 대로 땡기는 대로 많이 먹는데 이게 그 체중이 감소를 하면 다른 다양한 병들이 없어짐으로써 맞아. 이것을 의료보험을 해주면 당장 재정 적자가 더 많이 나지만 결국 국민이 건강해지면 의료재정의 지출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엄청 커질 수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뭐 밸류에이션이 꽤 높습니다. 빅테크보다도 높은데 지금은 두 회사가 절대적인 강자이니까 매력이 뭐 상당히 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매력이 있을 때 갑자기 달려들어서 한꺼번에 다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좋은 회사들도 뭐 6개월, 12개월을 놓고 보면 한 10%, 20%씩 주가 조정은 항상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나눠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금리 인하는 결정됐는데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330에서 40원대더라고요. 원래 1300 올해 상반기에 70원, 80원 하다가 몇 달 전에 갑자기 20원, 30원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환율도 좀 떨어질 확률이 높나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우리 한은도 금리를 뭐 언젠가는 하겠죠.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보다 빠를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나 다른 이머징 마켓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게 그렇죠. 맞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1400 근처 갔던 환율이 1330, 뭐 50가 빠진 것도 이제 그런 배경인데 또 이제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 그 나라의 펀디멘털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자본의 흐름 펀드 플로우, 자본의 유출입에 이제 많은 영향을 받지만 근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의 펀디멘털인데 우리나라의 펀디멘털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성장도 네. 못하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 집값이 다시 꿈틀거려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자산 가격이 펀디멘털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결국 환율이 하락을 해서 달러 기준으로 보면 그런 조정의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자산 가격이 특히 부동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오른다면 원화가 저하가 됨으로써 달러 가치가 유지가 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저는 환율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가 이렇게 여기서 많이 내려오는 1300 이하로 내려오고 그런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올해도 9월 그리고 4분기 12월까지 이제 4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국이랑 미국 증시 그러면 좀 전망은 지금보다는 좀 더 밝아질까요? 전고점은 다 올라갈까요? 투자라는 게 이렇게 뭐 6개월, 1년을 끊어서 보는 건 어려운데 네. 제가 이번에도 미국 가서 느낀 것은 미국 기업들, 특히 우리가 서학개미분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종목은 진짜 그 산업도 고속 성장을 하지만 거기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저는 뭐 꾸준히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면이 있어요. AI 전문가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나 이제 AI를 공부를 많이 한 석사, 박사 출신이 절대적으로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국내 언론에도 나오죠. 뭐 이 사람들 몸값이 뭐 10억, 20억씩 된다. 근데 미국에서 이번에 보니까 AI 전문가가 부족하니까 심지어 미중 관계가 국가 간의 정치적인 관계가 좋지가 않아도 미국의 요즘 반이 넘는 AI 전문가는 중국 본토에서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는 고용이나 이런 산업 정책에서 유연한 거예요. 성장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으면 이제 전 세계에서 그동안은 인도 사람들을 많이 뽑아오고 맞아. 러시아 사람도 뽑아오고 이제는 중국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윤리적이나 사상적으로 문제가 없고 공산당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들을 포용을 해서 미국 사람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참 대단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유연하구나. 그래서 미국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금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간 특히 AI로 성장의 모멘텀이 바뀌어도 미국 경제, 특히 미국 기업들은 높은 성장률을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 주가도 유지되고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 한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국의 외국 투자가들이 한 400~500명 들어왔었어요. 그게 이제 현대차가 밸류업 인베스터 데이를 발표한 것도 있었지만 JP 모간하고 UBS 이런 데들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외국 투자가들이 2분기 실적은 발표됐고 하반기를 가늠하고자 이제 한국에 많이 들어왔는데 공통적으로 지금 많이 걱정하는 게 삼성전자 걱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절대적인 기업인 삼성전자, 특히 뭐 시가총액 비중도 한 20% 되지만 그 이상의 한국에서는 삼성그룹, 삼성전자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삼성전자의 리더십,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경쟁력, 그 다음에 임직원들의 사기, 이런 것들, 그것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몇 년 동안 되면서 코어 컨피던스, 근원적인 경쟁력이 SK 하이닉스한테도 밀리고 이게 점점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투자가도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2주 전에 다 팔았다. SK 하이닉스로 자기는 다 포트폴리오를 최소한 메모리 쪽 익스포션 갖고 가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인텔처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고 뭐 워낙 삼성이 여전히 좋은 인력이 많지만 이 혁신의 모멘텀, 그 다음에 근로 의식, 우리는 이기겠다, 달성하겠다, 이제 그런 집념, 실천력이 많이 떨어진 건 있어서 그런 것이 결국 그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반도체 가격도 회복이 되고 이익이 많이 날 텐데 주가가 지금 8만 원을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고 이러는 걸 보면 근본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가들의 걱정, 불신,
회의감이 좀 반영이 돼서 걱정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현대차가 그 이상을 메꾼다는 그렇지만 현대차가 아주 선전을 해서 근데 이제 기업의 규모와 그 산업의 규모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현대차보다 훨씬 크고 IT가 자동차보다 크기 때문에 현대차가 삼성전자의 그 그늘을 완전히 메워주기는 좀 어려워서 시장이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이번에도 이제 우리 8월 중순 이후로는 전 세계 주가가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후발주자로 남아있는 게 국제금융이나 월가에서 보는 우리 한국에 대한 시각이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성장주들은 꾸준히 들고 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미국 테크주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중에서도 뭐 어떤 워낙 글로벌 회사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빅테크 다 좋고요. 개별 종목이 어려우면 나스닥 QQQ나 시장 전체를 들고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요즘은 그 반도체 4개를 엔비디아, 삼성전자, TSMC, ASML 이런 거를 포함한 ETF도 있고 ETF를 플레이해도 되고 저는 굳이 종목을 꼽으려면 그 구글의 주주사인 알파벳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7개의 빅테크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제일 낮아요. 근데 조금 영어로는 슬리피한다는 표현을 써요. 여기가 이제 세계 최고의 인력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절박함이 좀 없어서 조금 좀 느릿느릿하고 빨리빨리 안 움직여서 어떻게 보면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 같이 회사원들이 다니는데 거기 구글 엔지니어들이 근데 워낙 밸류에이션이 이 7개 회사 중에서 제일 낮고 AI 시대에도 인력이 가장 좋고 리서치도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미 데이터를 많이 검색 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리스크는 적으면서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적은 리스크를 지고선 중 이상의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GOOGL 티커 코드로 표현이 되는 알파벳이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테슬라도 아마 10월 10일 날 우리 로보택시 데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자율주행 시운전 해봐서 느낀 거 그다음에 현지에서 여러 경로로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지금 10월 10일을 앞두고 24시간 풀 지금 테스트 중이고 뭔가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와서 10월 10일 날 막상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되게 투자가들이 실망을 할 텐데 괜찮은 그 내용의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테슬라라는 게 지금 주가가 $200 좀 넘는데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치는 주당 한 50불에서 $100쯤 되는 것 같고 지금 이미 $100 이상 녹아 있고 훨씬 그 이상의 몇 배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잠재력 포텐셜이 있는 것은 AI 자율주행인데 많이 그 성취를 하고 다른 차와의 간격이 워낙 벌어져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다크호스로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직접 이번에 미국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떠나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테스트 그 주행을 시운전을 신청을 했는데 저는 국제면허를 갖고 갔잖아요. 막상 그 면허증을 확인을 하면 거기서 거절을 할 거 아닌가 그랬는데 국제면허증을 갖고 가도 그 시운전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로컬인 것처럼 행동을 하긴 그래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제 여기서 나중에 뭐 차를 살 것처럼, 아니면 언제 차를 살 거냐, 왜 시운전을 하느냐 그런 거 물어보고 재미있는 것은 보통 시운전은 우리 경험상 항상 옆에 타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오버 더 넷, 그걸로 이 차가 어디 가는지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포지 않습니까? 마포에서 우리 학교 신촌을 찍으면 신촌까지 그러니까 옆에 아무 없이 내가 혼자 자율주행을 타도 제대로 가는지 그 본사에서 HQ에서 다 모니터를 하니까 옆에 아무도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한 자동차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주는 국내에서 뭐 이제 오토파일럿이 좀 있고 현대차가 일부 아주 그 낮은 단계의 이제 그런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데 대단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몇 킬로 정도 시운전 하셨던 거예요? 저는 한 20km. 20km. 그러니까 우리가 핸들을 안 잡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딱 팔짱을 끼고 우리가 가령 여기 이제 마포에서 차를 주차장에서 나가서 부산의 해운대 어디 호텔을 우리 김 작가님이 가겠다 찍으면 이제 요즘은 또 그 주행거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매핑이 안 돼서 서비스 못 하지만 뭐 미국에서는 가령 샌프란시스코에서 LA가 차 타고 한 6, 7시간을 가는데 배터리 충전이 많이 되는 주행거리인 차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해야 되는 게 만일의 사태에 내가 핸들을 잡아야 되는 이제 그 약속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핸들을 이렇게 감쌀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뒷짐을 져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다만 눈만 정면을 응시하는데 그것은 이제 정면 보는지 어떻게 그 알아요? 카메라가 나를 감시해요. 그래서 내 눈을 보고선 제가 이제 시험적으로 옆을 좀 보고 그러면 딱 떠요. 앞을 전방을 주시하시오. 그래서 5번을 위반을 하면 일주일 동안 자율주행 금지입니다. 그래서 대단해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모든 걸 스스로 다 가고 차선 변경, 우회전, 좌회전, 앞차와의 거리 뭐 이런 거가 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20km 동안 한 번도 안 잡으셨어요? 한 번도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모범 운전사가 하는 것보다 더 운전을 잘합니다. 더 잘한다고? 더 잘해서 완성도가 대단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김 작가 여기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미국 가면 국제면허 바꿔서 한번 자율주행 신청해 보면 그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만 돼요. 미국만 되고 그 일론 마스크가 금년에도 중국을 몇 번 다녀간 게 이제 중국에서 연말 전까지 이 미국에서 하는 이 슈퍼바이스, 그러니까 감독하에 풀 셀프 드라이빙 승인을 이제 받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신기술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되게 그 좀 집착이 있어서 그 승인을 받으면 상당히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을 신청을 하면 그 요금을 낮췄어요. 이게 보통 이것도 구독 경제예요. 우리가 보통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이나 이런 거 같이. 그래서 한 달에 원래 200불이었는데 99달러로 낮췄죠. 그래서 대중화시키겠다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전 세계 테슬라 자동차 깔려 있는 게 한 550만 대쯤 된다고 그럽니다. 미국이 뭐 그 중에 한 반 이상이 될 텐데 대중화 보급을 시키려면 그 월 요금을 더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일론 마스크는 전기차를 많이 파는 게 목적이지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몇 천만 대의 테슬라 전기차가 전 세계에 깔려 있으면 그때부터 자율주행이나 뭐 이제 로봇 택시 같은 걸 해서 거기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애플이 서비스 요금을 받아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하고 이익을 많이 내잖아요. 매출 총이익률이 애플 서비스는 70%가 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이제 일론 마스크의 꿈이어서 이제 내년에 저가형 보급 차량이 지금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25,000불, 3만 달러가 이제 그것도 보급이 되고 나면 똑같이 이 자율주행을 그냥 이렇게 스위치 온만 하면 본사에서 되는 거니까. 네. 근데 10월 11일에 로보택시 발표가 지난번에 지연됐던 거 아닌가요? 8월 달에 있다가 아마 이제 테스트를 보통 이제 이거 할 때는 엄청나게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엔지니어들 얘기 들으면 이제 애플 같은 데는 워낙 돈도 많고 인력이 많아서 뭔가 새로운 걸 하면 어마어마하게 완벽성을 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테슬라도 이 자동차 특히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수나 빈틈이 있으면 이제 비난을 받고 신뢰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완벽을 좀 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서학개미 양대 보유 종목이 테슬라 말고 저도 테슬라 가지고 있긴 한데 또 반대편에 엔비디아가 있잖아요. 엔비디아는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엔비디아도 뭐 독보적인 이익을 당분간은 계속 갖고 가고,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기대감이 잘하는 회사들은 시장에 어떻게 보면 과도한 기대감을 갖고, 시장의 평균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잘 나왔고, 아주 높은 기대감보다는 조금 저조했는데, 오버롤 실적은 매출액이 122% 증가하고, 매출 총이익률이 75% 나와서 뭐 어떻게 보면 나무랄 데 없는 실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승승장구를 하고 이제 다음 세대 그 칩인 블랙베리라고 하죠.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조금 지연이 돼서 논란이 있는데 지금 TSMC에 이제 하청을 줘서 거기서 지금 계속 시생산을 하고 그러는데 워낙 이 난이도가 많이 요구가 되는 제조 공정이어서 조금의 시행착오고 이번에도 젠슨 황이 수율이 조금 떨어져서 우리가 딜레이를 지연을 하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 4분기부터 분기 기준으로 수조 원의 매출액이 잡힐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건 맞지만 이 정도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회사는 뭐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고 실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만 통장을 20-30%씩 계속 하면 내년이 되면 밸류에이션이 더 낮아집니다. 주가가 뭐 횡보
규모를 하면.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항상 고성장하는 회사는 높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핸디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CEO인 젠슨 항이 본인의 주식을 좀 일부 처분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아니 가장 잘하는 CEO 젠슨 항이 처분했는데 이건 대표적인 사실 고점 신호로 봐야 된다. 아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고점이 아니라면 사실 왜 파냐. 지배주주가 창업자가 주식을 파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과도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배주주가 가령 스톡옵션을 받는 게 우리는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주주가 주식을 팔면 마치 이 사람이 털고 나가는구나.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진짜요? 실제 저커버그도 계속 주식을 팔아서 그 재단에 기부를 해서 그 비영리 활동하는 자기 뭐 병원 같은 데 돈을 계속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도 일상 경영에 관여는 안 하죠. 주식을 계속 팔아서 뭐 몇천억짜리 요트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식을 팔았다는 것이 그게 호재는 아니겠죠. 호재는 이제 아니겠죠. 그분이 보기에 단기간 주가가 조금 쉬었다 간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 뭐 주가가 그 이후로 한 20% 빠졌죠. 다시 이제 전고점을 회복하는 단계지만, 하지만 미국은 그 지배주주가 워낙 주식을 보통 한번 들고 있으면 그 정도 레벨에서는 50조, 100조, 200조 수준의 주식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팔아서 보통은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큰 집을 몇천억짜리 집을 할 때 이제 거기다 현금으로 사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약간의 주목은 받지만 이제 이 회사 꺾였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우리가 그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투자구로인 워렌 버핏이 세계 시총 1위 애플 주식 팔았잖아요. 그것은 이제 밸류에이션의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에, 그러니까 좋으신 질문이 2016년에 요즘은 애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애플이 이렇게 인기 없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폰은 사람들이 많이 썼지만 이게 쿨하지도 않고 그냥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고 애플 서비스가 각광을 받을 때도 아니에요. 그래서 퍼가 2016년에는 한 퍼 기준으로 12배, 13배, 요즘은 이제 30배쯤 되죠. 근데 워런 버핏이 그 당시에 발견을 하고 2016년에 대부분 매집을 해서 이번에 반 정도 넘게 엑시트를 했는데 복리로 수익률이 30%였습니다. 8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연간 매년 29%씩 복리로 됐죠. 워낙 저가의 매수를 해서 이제 그게 가능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주가가 $220, $30니까 그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버핏은 한 20%, 연 20% 정도의 리턴을 일반적으로 기대를 하니까 그 정도의 수익률은 기대하기가 힘들어서 워낙 그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200조 원이 넘는 포트폴리오였으니까 그 포지션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반이 넘고 그래서 조금 뭐 규모가 크지만 많이 털어낸 것이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애플은 좋은 회사지만 성장성은 조금 떨어진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은 10%씩 넘는 15%, 20% 앞으로 길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애플은 그거보다 수익률이 훨씬 낮지만 안정적인 회사로 약간의 DNA가 틀리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님은 지금의 AI 열풍의 투자 심리가 투자 랠리가 아직은 안 끝난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좀 더 간다. 이번에 실리콘밸리 가서 현지의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VC 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해요. 물론 뭐 저희보단 더 많이 알죠. 근데 이제 진짜 AI가 개념적으로 인터넷 그 보급 같이 어마어마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갈지, 그 다음에 얼만큼 생산성을 만들지는 그들도 모르는군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이게 약간 경마대회 같이 모두 다 지금 뛰어가니까 나 혼자 멈출 수가 없으니까 서로 배팅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큰 그 생산성의 개선, 그 다음에 뭐 경제 성장도 이끌고 이제 그 다음에 개별 기업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그 생산성이 올라가는 적은 인원을 갖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실제 그래서 현지에서 엔지니어들이나 AI 하는 사람들 보면 확실히 도움 많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아직 숫자로 구체화시키기에는 너무 AI의 지금 이제 혁명이 너무 초기 단계니까 우리가 뭐 계속 눈여겨보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건 맞지만
너무 이것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확실히 월가는 실리콘밸리에서는 AI 시대는 열리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줄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빅테크, 스크레일러 뭐 이런 것들, 메타 이런 거 외에 다른 조그만 중소형조 시총 뭐 몇조 몇십 조들이 많은데 이 큰 회사들을 빼놓고 과연 어느 회사가 그 중에서 위너가 되고 새로운 회사들이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중소형주를 플레이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괜찮은 회사가 올라오면 이 그 빅테크 회사들이 다 인수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그 독점법에 의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뭐 메타나 구글 이런데 이제 제동을 지금 걸긴 하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법망을 교묘하게 잘 피해가서 이런 AI의 그 성장의 그 창출의 그 수혜도 빅테크들이 많이 입는다. 그래서 과거에 그 인터넷 시대나 이런 데랑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훨씬 성숙된 그러한 경영 노하우를 이런 빅테크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꽃갱이를 파는 거, 그 꽃갱이를 사간 빅테크 몇 개 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가장 많이 사가는 뭐 구글도 있을 거고 메타도 있고 할 텐데, 실리콘밸리에서는 누가 지금 AI에서 그 칩을 사가지고 실제로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는, 예를 들면 뭐 올림픽도 누가 나가서 금메달 딸지 모르지만 이 선수들 중에서 금메달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되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 회사들이 한 서너 개쯤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밑단에 산업별로 국가별로 그 버티컬이라고 그러죠. 수직 차원에 있어서 이제 회사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크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구글,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픈 AI에서 나와서 그 창업을 한 엔스로픽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비상장 회사인데, 이제 이 세 회사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지금은 이제 검색과 관련돼서는 구글의 검색 서치가 뭐 독보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은 네이버 같은 데가 있지만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구글이 독점을 하니까, 검색은 한 개 회사가 독점을 하지만 이제 AI는 최소한 한 3개 내지 4개. 그러니까 그 중에 2개는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구글이 우리가 아는 상장사고, 엔스로픽은 아직은 비상장사인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워낙 좋아서. 그 다음에 그 밑단에서는 어떤 회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발전을 할지는 알기가 어렵다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미 주식 투자 비중을 가장 많이 늘린 주식 1위가 엔비디아였고, 그 외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지분 증가 상위 5위권에 있던데, 국민연금은 여전히 AI 주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건 그러면 교수님 좋게 보시겠네요? 외국의 국부펀드들 같은 데는 되게 그 외국 전문가 같은 사람들 고임을 주고 많이 스카우트를 하는데, 우리 국민연금은 우리 토종의 전문가들 갖고 상당히 잘 꾸려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아웃소싱도 잘 주고, 최근에 보면 이런 빅테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 갖고 가는 게, 이번에도 뭐 상반기 실적이 되게 좋았다고 얼마 전에 나왔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잘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한국투자공사는 고점 논란에 시달리는 M7을 추가 매수하기보다 AI 산업 인프라에서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M7 주식 일부를 정리한 대신 AI 인프라 기업을 대거 담았는데, 풍력 발전 사업이 매출 1인 지보노바를 33만 주 신규 투자했고, 지능형 전력망 필수 장비 업체인 일튼 주식도 17만 주 넘게 사들였고, 이 밖에도 서학개미들이 선호하는 반도체 관련주인 퀄컴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지분도 늘렸다고 하는데, 조금은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KIC는 국내 투자는 안 하고 해외 투자만 전문적으로 해서 조금 더 국민연금보다는 해외 투자에 특화된, 그다음에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이제 투자 경험도 많아서 조금 더 종목을 세게 이제 베팅을 하고, 근데 거기도 이제 아웃소싱을 줘서 이러한 종목들이 본인이 직접 고른 건지 아니면 아웃소싱을 준 외국 자산운용사가 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뭐 제 생각에는 반도체 관련주를 계속 플레이를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ETF를, 왜냐하면 이제 계속 기술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퀄컴 같은 데도 좋은 회사고 특히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는 대단히 발전한 회사인데, 과연 여기가 AI 시대에 얼마만큼 진화를 할지, 오히려 뭐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종목들이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아니면 뭐 ASML, 그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 그래서 종목을 우리가 특히 이제 빅테크를 벗어나서 고르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 그 테마에 맞는 반도체 관련된 ETF, 테마주, 섹터주나
아니면 크게 보면 뭐 AI 관련 그런 테마 섹터 ETF를 사는 게 조금 더 리스크가 좀 더 분산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이제 2차 전지가 시장을 많이, 특히 한국에서 이끌었고, 2024년에는 AI가 시장을 많이 이끌었는데, AI 다음에 어쨌든 내년에 한국 증시, 뭐 미국 증시 이끌어갈 섹터, 대장 섹터는 어디가 될까요? 뭐 어려운 질문인데 반도체는 계속 테마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계속 성장의 드라이버가 있고 혁신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영향력이나 그런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래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또 이 메모리 쪽에서는 여전히 구축하고 있으니까. 근데 배터리는 조금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SK온 같은 데는 이제 부채도 너무 많고 다른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도 투자를 많이 해서 그 투자가 나의 수익으로 연결이 되려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ROE나 ROIC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가 제대로 나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는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주식을 사고 그래서 이제 반짝하는데 회복하는 모습은 좀 일시적인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업체들이 계속 어렵고 계속 그 높은 배터리 가격을 핑계를 대고 거기에 이제 전기차 가격을 충분히 낮추고 싶은 만큼 못 낮춘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에 대해서 가격이나 압력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시장이 원하는 충분한 이익을 당분간은 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AI 투자하시는 분들은 언제쯤 빠져나가야 될까? 예를 들면 2차 전지도 계속 오를 것 같았고, 무슨 2차 전기차 시대 배터리는 무조건 오는 거였고, 이제 예전에 내연기관차는 다 버려지는 거였고, 그런 분위기가 작년에 있었지만, 주가는 뭐 엄청 올라갔고, 에코프로 형제그룹도 그렇고, 포스코 형제그룹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주가가 지금 꺾였잖아요. AI도 지금은 너무 좋지만, 계속 우상할 수 있겠지만, 꺾이고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작년에 국내 배터리는 거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성장은 하지만 이들 기업이 얼만큼 돈을 벌지는 결국 돈을 얼만큼 버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많았고 이제 그게 사실인 게 판명이 됐는데 배터리 업체는 하여간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비세 문제를 하여간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럼 이제 AI는요? AI도 언젠가는 익절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AI는 5년, 10년, 20년 가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넘버 오브 그 플레이어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배터리는 실제 특히 중국에 보면 이번에 이제 벤치 사태에서 우리가 느꼈지만 투자를 많이 하면 웬만한 수준의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AI 쪽은 진입장벽이 워낙 높고 사람을 구하는 게 어려워서 실제 국내에서 제대로 된 AI 플레이는 없지 않습니까? 벤츠 차량에 들어간 배터리가 막 그렇게 좋은 회사의 배터리가 아니었던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AI는 실제 그것을 제대로 구사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업체 중심으로 그 중에서 고를 수 있고 그 중국이 AI 시대에 어마어마한 지금 강자로 떠오르는데 우리가 배터리에 있어서도 중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잖아요, 되게. 근데 AI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AI 인력 부족한 거는 중국에서 다 뽑아온다. 그래서 AI 쪽에서도 중국을 국가 차원이나 기업 차원에서는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중국의 어떤 기업이 AI를 잘하는지는 모르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 회사를 고르는 게 무난한 선택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의 구민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좀 주가 전반에 여쭤보면 아까 전에 아시는 분은 뭐 삼성전자는 다 털고 그래도 외국 투자가 네. 예. 하이닉스만 남겨놨다 이런 코멘트 해주셨는데 이제 교수님의 뷰는요? 반도체는 지금 이제 업황이 호황 사이클로 진입을 해서 반도체는 이 부침이 있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사이클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성장하는 산업이고 좋았다 안 좋았다 부침이 계속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야구로 치면 9회가 야구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6회 한 7회 정도 됐으니까 아직도 조금 인닝이 남아있긴 합니다.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는 여기서 전 고점인 96,000원을 뚫을 수 있냐의 가장 관건은 이익을 얼만큼 내느냐 여부보다는 삼성이 리더십, 그 임직원들의 사기, 그 다음에 근원적인 경쟁력이 진짜 회복이 되는지 그러한 회사의 DNA와 관련된 그러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90,000원 돌파를 다시 할 수도 있지만 96,000원 전 고점, 3년 반 전에
그런 거를 돌파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를 했으면 당연히 이번 사이클 업턴에서 96,000원을 상향 돌파하는 게 맞는데 그때보다 그런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밸류에이션을 훨씬 적게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되게 지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전고점 3,300을 뚫을 수 있느냐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그 변수 중에 하나죠. 교수님도 뭐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삼성 주가가 이번에 8월 초에 꺾이기 전에 어느 증권사인지 모르겠는데 12만 원 목표 주가 리포트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좋게 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잘 못 맞춥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맞췄다고 칭찬을 받는 것보다는 하여간 나름대로 산업 지식을 갖고 있는 걸로 평가를 받는 게 애널리스트니까 애널리스트의 투자 등급과 목표 주가에는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고 아마 그 애널리스트가 뭐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과거 했던 것처럼 그냥 뭐 50조 원, 60조 원 아니면 70조 원까지 영업이익이 나면 96,000원 전고점을 상향 돌파를 하고 기계적으로 과거의 배수를 이제 곱한 거 아닌가. 2025년, 2026년에 피크 어닝스 대비. 근데 과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이닉스는 전고점은 뚫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하이닉스는 좋게 보시는군요. 그 비교 우위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서 삼성전자는 과거의 밸류에이션을 돌파를 못하고 그보다 낮게 평가해야 되지만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좀 더 높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 섹터 굉장히 오래 쉬었고 최근에 좀 꿈틀거리고는 있던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삼성전자 비슷하게 근원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검색을 할 때 우리가 5년 전만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 검색에서 모든 걸 다 찾았잖아요. 요즘은 네이버 거의 이제 구글과 두 개 다 많이 같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부터 구글을 좀 더 많이 썼는데 저는 찾는 목적이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틀리게 어떤 구체적인 논문 같은 것도 자꾸 하시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일반인들도 구글을 더 많이 의존하고 네이버의 마켓시어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전 네이버 사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이 기업 거버넌스를 보고 기업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임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고 어떤 식으로 회사에 기여를 하느냐 이제 그런 걸 보는데 그 핵심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기를 원하느냐 제가 이제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이제 미국은 얼라인먼트가 이해관계가 되게 일치가 돼요. 어떤 의미냐면 종업원이 엔지니어가 신입이 들어가면 1년 차부터 주식을 줍니다. 주식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 관리자, 팀장이 되고 임원이 되면 어마어마한 주식, 급여의 한 7, 80%를 회사의 운명과 함께 그래서 나와 임직원이 회사 주주와 회사의 사장님, CEO와 이사회랑 다 같은 배를 탄 거예요. 근데 네이버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다 현금으로 받기 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엔지니어들이 우리 회사가 성장을 못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제 사장님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 좀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이 돈이 필요해서 아마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도 제가 이제 약간 회사에서는 주식을 줄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주식을 줘서 펀디멘털하게 얼라이먼트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요즘 또 엔지니어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일방적으로 회사가 주식을 결정할 수는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원하는 식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거의 모든 핵심 엔지니어들은 현금 보상을 원한다. 그게 제 생각에는 사장님 말씀대로 꼭 현금이 딸려서 그런 것보다는 뭐 3년, 5년, 10년 동안 그 내가 주식을 들고 있어도 이게 오른다는 보장이 없으면 내가 당장 현금을 받는 게 낫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그 기업을 놓고 볼 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걱정이 됐고 그게 올해 연초였는데 올해 네이버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카카오는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 얘기 되게 와닿는 게 지금 이제 미국의 M7 빅테크 7개 종목 중에 이제 한 개 기업에 여기도 한국 지사가 있잖아요. 여기 제 아는 분이 다니는데 거기에 입사를 한 이후부터 주식을 받는 걸 선택했나 봐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쯤 돼요. 근데 뭐 몇십억 원의 주식을 갖고 있나요? 근데 이제 주가가 너무 오른 거예요. 부럽네요.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어. 그냥 회사 생활만 하는데 그 주식을 근데 단 한 주도 안 팔았던 거예요.
단 한 주도 안 파는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또. 그렇죠. 야, 그런 거 보면서, 야, 내가 사실 어느 회사에 가는 게 꼭 그게 내가 선택한다기보다는, 성장하는 기업을 내가 꼭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와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운적인 요소도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근데 간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주식을 내가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지나보면, 어우, 운이 좋았다 할 수 있지만 오르면 사람들이 다 팔고 싶어 하는데 참 그걸 안 파는 것도 참 대단한 친구분은 거고. 그래도 아무래도 자기 회사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 그러니까요. 믿음이 이제 있어서 그러니까. 현금화나 아니면 이제 뭐 시장 ETF로 바꾸고 싶은 유혹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요. 이제 그걸 보유한 거 아니에요, 되게. 맞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한 주도 안 팔았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되는 윈윈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 친구 그래서 야근할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해야지 회사가 잘 돼야지 내 지금 그러니까 자산이 부럽습니다. 근데 우리도 기업들이 이제 그런 식의 스토리들이 이제 많이 맞아요. 생겨야지 자본시장이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자동차 섹터는요. 그럼 현대차, 기아. 자동차 섹터는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네. 이제 미국에서 가장 그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 두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하나는 현대 기아차 특히 고급 모델이 너무 많아졌고 길거리에 두 번째는 테슬라의 대항마로 리비안 했는데 이제 우리 현대 기아차 얘기를 하면 특히 기아차가 눈에 많이 띄고요. EV9 같은 고가 기종들을 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서 확실한 브랜드가 진짜 이제는 자리 잡았고 옛날에는 약간 저가 위주 아니었나? 저가, 중저가고 일본 업체보다는 좀 한 수 아래로 봤는데 아래, 도요타. 이제는 혼다, 닛산보다는 당연히 좋은 브랜드, 혁신적이고 내가 사고 싶은 브랜드라는 느낌이 혼다, 들고 닛산보다 위로 봐요. 제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도요타보다 위인 것 같아요. 진짜 현대 기아의 입지가 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거가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정말요? 특히 전기차에서도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마켓시어가 네. 떨어져서 한 50%인데 현대기아차 합치면 10%가 넘습니다. 2등이에요. 그래서 뭐 GM, 포드, 복스와겐을 앞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 현대기아차가 당분간 몇 년 동안은 계속 잘할 것 같고 제가 아까 은행주 추천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마 2, 3년 전부터 현대차 우선주 얘기를 말씀을 맞아, 드렸었어요. 얘기했어요. 제가 드렸던 것처럼 주가 많이 올랐죠. 현대차도 올랐지만 우선주가 더 올랐지만 여전히 매력이 있다. 왜냐하면 배당이 더 늘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현대차 밸류업을 발표했는데 저희 거버넌스 포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회사들 발표하면 학점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현대차에 대해서는 A- 학점을 줬어요. A 학점을 줬는데 배당도 앞으로 더 많이 준다 그랬고 자사주를 4조 원을 매입해서 소각하는데 저희 포럼이 2월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선주를 전량 소각을 해라. 왜냐면 우선주 똑같은 금액을 통해서 소각을 하려면 우선주가 보통 주에 60%밖에 안 되니까 훨씬 많은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 저희 포럼 얘기를 뭐 꼭 들었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현대차가 우선주를 중심으로 소각을 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되게 주주 친화적인 거여갖고 그런 면에 있어서도 프로덕트 모멘텀, 경영 성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펀드멘탈한 것도 좋지만 주주 친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획기적으로 주주 친화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러니까 보통주는 배당 수익률이 지금 한 5%, 우선주는 한 8% 나옵니다. 8% 나오고 주가는 7%만 오르면 1년에 15%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6개월 전, 1년 전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지금도 현대차 우선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리스크랑 리워드를 감안할 때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가 많은데 이 중에서 뭘 봐야 되나요? 뭐 2우 그냥 우선주, 2우, 네. 3우 세 개 있잖아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면 2 우선주가 조금 덩치도 크고 근데 우선주 다 더하면 시가총액 한 14조 원쯤 돼요. 2우가 제일 거래량은 많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움직여요. 큰 주가 차이는 꺾였다가 거의 전고점을 회복했네요. 네네. 근데 현대차 본주는 전고점을 회복 못했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아니 왜냐하면
똑같은 주식을 사는데, 네. 물론 의결권은 없죠. 내가 주주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똑같은 회사를 60% 가격에 사는 거니까 싸게 사는 것만큼 배당은 똑같이 50원을 더 받으니까 배당 수익률이 5%가 아니 8%죠. 매력이 되게 있는 거죠. 궁금한 건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다른 회사들은 보통 우선주가 한 개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현대차는 우선주가 왜 세 개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우선주가 옛날에 90년대에 한참 많이 네. 발행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 삼성전자, LG화학 다 우선주 있잖아요. 그때 발행하고 증권주들이 다 우선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의 히스토리인데 저도 현대차 구체적인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세 개가 있습니다. 우선주, 2우선주, 3우선주. 근데 마찬가지다, 비슷하다. 네, 근데 다 모양 똑같은 기왕이면 근데 뭐 덩치가 큰 2우선주를 사는 게 더 좋다. 덩치 작아야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조금 큰 물량을 외국인들이 더 집중적으로 많이 살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올해 남은 9월에서 12월은 예금, 채권, 주식, 금, 달러, 비트코인 이 자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좀 어떤 자산을 늘려가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주식은 많이 갖고 가야 되고요. 편식을 하는 것보다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같이 하되 한 60, 70%를 미국 주식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좋다고 다 100% 미국 주식에 한 바구니에 담으면 그것도 또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또 잘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대 수익률을 낮추되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위주로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2우선주, 뭐 은행주 같은 것을 국내 주식은 편입을 하고, 미국은 이제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앵글이 틀려요. 미국은 성장을 하는 기업이 많으니까 성장 앵글을 보고, 국내는 배당, 다 주주 환원을 중심으로 봐서 포트폴리오를 전체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을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뭐 금리가 내려간다면 채권도 매력이 있으니까 달러 자산을 갖고 가고 싶은 분은 미국채나 이제 이런 것들 사도 되고, 뭐 국내 채권 사도 되겠죠. 회사채 같은 거. 그래서 채권도 괜찮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에서 모두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신규 투자하며 비트코인 간접 투자 규모도 좀 늘렸는데, 비트코인 이렇게 투자의 규모를 늘린 것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시고, 미국 현재 이제 실리콘밸리 월가도 갔다 오셨으니까 거기서는 지금은 비트코인 자산을 어떻게 바라봐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비트코인을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10년 전부터 대부분의 실리콘밸리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은 비트코인을 다 샀습니다. 규모는 뭐 몇천 불 산 사람도 있고 몇만 불 산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다 갖고 있고. 근데 저는 그 투자 대상으로서는 비트코인이 되게 중요하고 중요한 산업적인 역할을 하고 밸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 그 회사의 어느 정도 적정가치를 딱 우리가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페어 밸류를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중요시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비트코인은 저는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100이라는 금액을 운용을 한다고 그러면 뭐 한 3에서 5 정도는 비트코인을 들고 가도 괜찮다. 근데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같은 이렇게 뭔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기관에서는 왜 이걸 근데 뭐 미국의 이제 좀 제도권 월가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ETF도 만들고 펀드들도 만드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그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되게 뭐 좋다고, 그러니까 너무 폐쇄적으로 소규모 생각하는 것보다. 자산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9월에서 12월 투자 포인트와 눈여겨볼 변수 한번 찝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주식 투자는 어차피 호흡을 크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미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성장 위주로 성장하는 기업이 많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성장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빅테크가 아니어도 헬스케어든 하여간 성장 위주로 기업을 보고, 국내는 밸류업이 되면 좋지만 일단은 우리가 상법 개정 등 그 여러 가지 그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 상법 개정이 되면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것을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좀 너무 지금 좀 뭐 큰 가정이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국내 시장은 보수적으로 그 배당 수익률이 높은 그런 것을 보수적인 좀 포트폴리오를 해서 우리가 블렌딩을 해서 가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계속 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초반에 이제 미국에 가서 FSD 테슬라 차량 이제 시운전도 하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교수님 그래도 뭐 연세가 작진 않으신 편인데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쨌든 AI라든가 뭔가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잘 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고 하시는 뭔가 젊은 에너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 재미가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제일 다이나믹하고 혁신하고 변화하는 회사들이 물론 상장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 같은 데. 근데 대부분은 다 상장이 되니까
바이오 같이 아주 어려운데, 진짜 그 바이오텍 중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데들도 있잖아요, 되게. 그 개념을.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가지면, 그래서 저는 틈틈이 시간이 있을 때 구글이나 앱으로 뉴스를 검색을 하고, 신문도 꾸준히 보면서 내가 아는 것을 확인할 때도 있지만, 아, 내가 모르는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미국을 갈 때, 방문할 때 몇 가지 하고자 하는 거가 한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FSD를 테스트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기회가 돼서 했던 것은 되게 아주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처럼 투자에 잘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삶을 좀 더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재밌게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교수님 모시고 연말이나 연초에 이제 2025년 주식시장 전망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이나원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